여러분의 투자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투자 공부방 스터디움 시즌2. 안녕하세요, 홍혜민입니다. 이 테마주 때문에 울고 웃어본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테마주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유독 이렇게 열풍이 부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특별 손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간 쌓인 궁금증 제가 모두 오늘 탈탈 풀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이쪽 보고 하면 되는 거죠? 네, 간단히 올드하게 자기소개해 이제 주십시오.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증권부장 서정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을 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늘 회사에서 오더를 하나 받고 왔습니다. 네. 제가 회사에서 경제 이쇼라는 저희 뉴데일리 경제의 경제 특화된 전문 유튜브 채널을 네. 하나 만들었어요. 저도 어제 좀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구독 누르셨나요? 구독 눌렀죠. 예, 이따 확인할게요. 예, 여러분 혹시나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음. 그 채널에서 지금 또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그 팀장으로 또 함께 겸직을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는 이제 가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와라라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오늘 테마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재미있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기존에 꾸준히 방송을 해오셨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되고 제가 예. 오히려 좀 오늘 진짜 궁금한 점들을 좀 여쭤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진짜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말도 내가 너를 오늘 기다렸어. 약간 이런 눈빛이 오늘만을 기다렸다 이런 좋습니다. 눈빛으로. 한번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저희 스터디움 시즌2가 이제 오늘이 두 번째 게스트로 예, 나와주신 한지영 건데 연구원이 왔던 걸 네. 봤어요. 1편 보고 오셨나요? 네네. 어떠셨나요? 좀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기존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방향적인 부분도 있었고 좀 구도나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방송의 네. 느낌이 이렇게 하면 좀 PD들이 혼날려나 모르겠는데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있죠. 네. 예, 윗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우리 회사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요번에는 뒤에 예쁜 꽃들도 있고 네. 그리고 4K를 쓰더라고요. 화면도 이제 모공까지 당겨갖고 네. 나오고 구도도 좋고 뭔가 팟캐스트 느낌이고 그래서 도란도란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듯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네. 개편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잘 나오냐고 아까 시작 전에 여쭤보셨는데 남의 채널 나오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4K로 아름답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공까지 나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봐주셨다니까 너무 뿌듯한데 네. 일단 오늘 주제가 또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테마주라는 게 뭐 워낙 익숙하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좀 쉽사리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테마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돈 잃는 거 아니야? 아니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막연하게 투자의 금액과 혹은 변동성으로 느끼게 되는데 정의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테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테마는 동일한 재료로 작용하는 하나의 이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테마가 동일한 이슈로 작용하는 하나의 그런 이슈를 얘기하니까 재료로 이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주식들이 테마주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테마가 있으면 A라는 테마 안에 한 개의 종목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다양한 재료로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 안에는 테마주 안에는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는 특징이 있어요. 네. 대장주가 있죠. 대장이라는 애가 딱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파생돼 갖고 다양한 종목들이 나오고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면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수급이나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힘이 좀 다르고 대장주가 어떤 날은 힘이 빠지고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 아니라 게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네. 테마주인 것 같아요. 테마주는요 늘상 생깁니다. 어. 그렇죠. 지금 진행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오늘의 테마는요, 내일의 테마는요,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게 되고요. 테마주는 1990년대 초기부터 자본시장에서 꾸준하게 언급이 되어 왔대요. 상당히 역사도 길고 유래도 있고 현재도 이런저런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고 산업 세태를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생기고 또 사라지고 사라진 것 같았는데 또 죽지도 생기고. 않고 또 생기고 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1년간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테마가 대한민국 증시를 흔들었고 맞아요. 올해도 계속해서 뭔가 부상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맞아요. 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을 더 중점으로 다루다 보니까 국장과의 또 차이가 느껴지는 게 이 국장에서 특히나 좀 테마주의 열풍이 뜨겁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예.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네, 더 열풍이 부는 걸까요? 전문가의 스멜이 납니다. 아, 국장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 미장, 국장, 그쵸. 약간 이렇게 네. 어떤 분들 조선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테마주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이제 그렇죠. 짚어주셨잖아요. 테마주는 사실은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이제 커뮤니티 레딧이나 아니면 야후 파이낸스 같은 곳들 네. 가면은 다 자기들끼리 사실 일일이 보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번역을 해보면 나와요. 대충 자기들끼리 이게 뭐가 있고 뭐가 네. 있고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움직인다고 느끼는 건 우리나라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온갖 테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테마가 진짜 이게 맞아?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주식이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테마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갖다 붙이면 다 테마다. A라는 종목이 오늘은 이쪽 테마였다가 네. 다음 날은 이쪽 테마에 가게 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데 갖다 붙이면 테마가 된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왜냐면은 증시 규모가 크지 않고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고 네. 시가총액 규모가 계속해서 비슷합니다. 오죽하면 박스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 3,000포인트를 잠깐 넘었던 증시는 지금 녹화하는 이 날 현재 2,65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니까 큰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작업이 일어나도 용인이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네. 대한민국 증시 많이 선진화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탕에 먹기 좋은 구조, 투자 환경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특정 테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테마가 형성된 뒤에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서 신사업에 대한 해당 분야에 대한 막 여러 가지를 내놓고 주목을 받고 수급을 받고 주가가 급등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도 2차 전지 테마주 급락 오버행 우려도 이렇게 기사들도 나올 네.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봐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을 싸잡아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기업들도 열심히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가들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분명히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테마주가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누군가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악용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주의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선 테마주는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거고 양날의 검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박스피에 갇혀 있는 우리 증시를 본 지가 꽤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탕을 정말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쵸. 또 뛰어들게 되는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테마주라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 흐름을 잘 이용을 또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테마주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테마주는 사실은 찾을 수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테마주가 그냥 만들어진다고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현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보통 테마주 하면 뭐 생각하세요? 뭔가 산업군이나 이게 증시를 하신 분이어서 그러는구나. 제가 이게 네. 조사를 좀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저희 이제 증권 기자니까 타부서 기자들하고 뭐 얘기를 해보면 테마주 하면 정치 테마지. 정치 그쵸, 테마지. 정치 테마 또 무시할 수 또 없죠. 최근이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네. 관련주가 올라오고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올라갔다 내려. 음. 보통 테마주 하면 정치 테마주로 인식을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군이랑도 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정치, 사회, 산업 다양한 분야와 함께 테마주는 만들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이 테마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으면 테마주를 조금 찾는데 어쨌든 큰 틀에 프레임은 잡을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저출산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출산율이 지금 0.7명 정도일 거예요. 네. 0.687 정도 나오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최저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인구 소멸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특단의 대책을 발표를 했죠. 네. 계속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는 할 것이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네. 빠른 사람들은 저출산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으면 그 관련주들을 조금씩 모아놓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또 중국 쪽에서도 출산 정책이 굉장히 또 화두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쪽에서 정책과 관련이 있던 종목 중에서 또 지금 저출산 관련 테마랑 또 같이 있어갖고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좀 연결고리를 찾아서 미리미리 찾아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래, 야,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저출산이 힘든 건 알겠어. 그 문제인 건 알겠어. 네. 그거 어떻게 찾는데? 그렇죠. 이거 고민을 어. 하는 게 이제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것까지 누군가가 전해주는 대로 받았으면 그건 이용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테마를 이런 테마입니다, 여러분 사세요라고 하면 그건 이미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선추매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총알바지 혹은 물량바지가 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뭐 정치 테마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할 것도 없죠. 선거 네. 시즌이잖아요. 테마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맥 관련 테마로 얽힙니다. 네. 그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인맥 테마들 막 이거 웃기잖아요 지금. 그니까요. 예, 앵커께서도 지금 웃겨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 아니 내가 생각하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찾는 방법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거나 이 사람이 잠룡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유력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관련주를 미리 찾아놓는 거죠. 굳이 저는 이거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굳이 만약에 방법을 찾는다면 막 찾아놔요. 그럼 급부상하게 되면 미리 테마주를 선취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 특정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종종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관련주를 미리 정리를 쭉 해두신 개인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진짜 선수 개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주식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본 사람이 많아지면 또 특정하게 그게 이제 투심이 쏠려서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에 관심은 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연결을 좀 지어서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와중에 주식까지 이제 사게 됐을 때 그게 마침 또 테마주가 되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정치, 사회, 문화, 뭐 문화도 있잖아요. 막 그렇죠. 스포츠 관련, 네. 막 축구 잘 나가면 치킨 관련주들이 막 뛰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아가서 해당 현상이나 산업과 주가의 관계, 이런 것들, 돈을 연관지을 수 있는, 한마디로 돈 굴러가는 자리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듣다 볼수록 이 테마주라는 게 진짜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유망해 보이는 곳에 이제 미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만 이용한다면 정말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또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이리스크 단순- 하이리턴이 네. 제대로 오는 분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이 갖고 있는 또 특징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이 테마주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역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앵커께서는 혹시 테마주 해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타입이어서 테마주에 쉽사리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테마주를 한번 해보면 네. 첫 번째로 재미가 있습니다. 등락이 짜릿하죠. 재밌죠. 네. 짜릿하죠. 오를 테마-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내려도 그래요? 내려도 이게 약간 그 뭐랄까요, 다시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고, 뭔가 오히려 이렇게 춤에? 그럼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테마주를 찾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특히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현상과 맞춰서 주식을 내가 보고 있었는데 네. 그게 샀던 안 샀던 간에 올라가게 되고 테마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면 재밌겠죠. 그쵸. 예, 그런 과정들이 재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창만 보고 있어도 이거는 꼭 투자를 하지 않아도 네. 재밌어요. 아. 얘네만큼 다이나믹한 애들이 없죠. 없습니다. 한번 10% 올라가서 VI 순식간에 네. 말아 올리고 거기서 상한가까지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보고 있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인연 같은 거예요. 사람이 보고 있다 보면 정든다고. 네. 야,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좀 될 거 봐요. 이렇게 보고 모르네? 모르네?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액을 일단 넣어볼까요? 보수적이지 않네요. 가상매매를 하지 않아요, 보통? 가상매매. 그쵸, 내가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7,000원에서 여기서 한번 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일하다가 딱 보니까 어머, 7,800원이 돼 있네. 야, 아까 샀으면 내가 700만 원 넣었으면 780만 원 됐네. 아깝네. 1차 성공했죠. 상상매매에서. 네. 또 좀 있다가 해요. 여기서 또 내려가기 시작해요, 걔가. 비슷한 방식으로 하다 보면
막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딱 실전에 옮기죠. 어떻게 돼요? 빠질 거. 와장창 네. 무너지게 되는 10중8구는 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보셔라. 네. 그 말씀 항상 드리고 있고. 상상적으로 네. 네, 접근을 하는 두 게. 번째는 뭐 진짜 위험하죠. 예, 위험하다는 게 변동성이 크고 그쵸.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그 주식의 그러한 이익이나 여러 가지 산업이나 아니면 이 주식의 미래 가치를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이슈로 움직이다 보니까 등락도 빠르다 보니까 수익도 클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도 굉장히 커지는 네. 거거든요. 테마주로 주변에 부자 됐다는 사람 본 적이 거의 없죠. 저도 테마주로는 못 봤어요. 네. 하는 사람은 봤는데 항상 결국에 끝은 좋지가 않았던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저도 그랬고 한두 번 정도는 수익이 나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그래서 100만 원만 갖고 가려고 그러다가 자꾸 돈을 태워갖고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 적은 금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하는데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늘리고 하는데 투자 금액이랑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투자 금액이랑 판단력은 반비례합니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판단력은 굉장히 저하가 되고 주식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정말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지도 필요 없고 네. 얘는 그때부터 올라야 되는 대단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어휴 안 좋아져. 그리고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지난번엔 잘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린 뭘 해요? 물을 타죠. 네. 자꾸 이쪽이 이제 예적금 있는 거, 야 적금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1년에 얼마인데 이거 30% 올라가면 이게 더 커. 다시 넣으면 되지 이러면서 청약 깨고 못 깨고 저 봤어요 눈으로 그러는 사람들을. 근데 물을 타도 어떻게 돼요? 수익이 안 나죠. 그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손절 치고 나면 또 올라가요. 이상해요. 이게 누가 내가 CCTV로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절 치면은 쫙 올려주고 내가 사면 내려버리고 약간 CCTV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용어를 쓰면 아마 유튜브에서는 경고가 나왔고 도투더박이라고 할게요. 네. 도투더박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냐면 강원랜드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매매만 이렇게 이거 복통 이제 거북이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테마주로 잃은 돈은 테마주로 구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테마주의 변동성이 익숙해지면 정말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 건 답답해요. 우리 대형주들 보면은 위아래로 그 등락폭이 한 6, 7% 정도 되거든요. 대형주들이 코스피 그쵸. 200 안쪽에 있는 애들이. 근데 이게 6, 7%는 1분에 왔다 갔다 거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고 다시 중독성 때문에 그쪽으로 찾아가 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자꾸 하게 되고 투기를 넘어서서 도투더박이 되면서 하루 종일 이거를 하고 있고 금단 현상 연결되고 시간외 거래도 찾고 있고 네. 6시 끝나고 나면은 너무 짜증이 나요.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리고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주말이 싫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테마주들은 일반인들이 우연히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는데 대다수가 특정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런 움직임을 하나하나 따라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순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네. 번에 막 몇만 주씩 던져갖고 한 번에 막 5, 6%씩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잠깐 딴 일 하고 왔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위험성이나 이 변동성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다라고는 거예요. 뭐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쵸. 오전에 기분 좋았다가 오후에 기분 나쁜 사람 보면은 오전에 아침에 올라가다가 오후에 이거 속된 말로 꼬라 박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일 좋은 건 근데 뭐예요? 제일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가 테마주가 되는 거. 그게 제일 베스트가 될 거예요. 실제 제 경험을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 갖고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 저는 테마주를 예전에 뭐 대본에 없는 얘기인데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대선 테마주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다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이 어쩐지 너무 사실은 생생하더라고요. 너무 생생하죠. 네. 눈빛에서 뭔가 뭔가 광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맑은 눈의 광인 같은 이게 제 얘기예요. 10년 전, 한 12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테마주로 진짜 호되게 당했다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다가 종목 이야기를 그래도 이건 해도 될 것 같아갖고 웰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 테마주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패턴 매매를 저는 주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전에는 3, 4월이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언제만 썼어요? 3, 4월에 썼잖아요. 그쵸. 미세먼지 온다고. 음. 근데 주식은 선반영이 돼가지고 보통 12월이나 11월부터 조금씩 움직여요. 그럼 저는 한겨울에 사요, 얘네들을. 아.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미세먼지가 좀 오긴 하고 추우니까 이미 좀 올랐지만 한겨울에 사요. 그러면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올라가서 3, 4월. 황사가 한 방 두 방 미세먼지가 오면은 얘네가 막 올라가거든요. 좀 그렇군요. 그때 던지고 나오는. 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패턴 매매를 자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전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된통 당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해 코로나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터진 거예요. 난 웰크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모나리자가 대장주였는데 네. 웰크론도 따라 붙었거든요. 어떤 날 보니까 막 20몇 프로씩 오르고 10몇 프로씩 오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주식이 테마주가 된 테마주가 거네요. 된 거예요. 가만히 가지고 있어봤죠. 물론 액수는 크지 않았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넣어놨었나? 그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주식을 막 본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할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분산해서 할 때였으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미리 샀으니까 물려도 얘가 제자리에 와도 저는 플러스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거를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도 저도 못하고 팔고 싶은데 기회도 안 오고 네. 소위 제 말해서 상투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은 상투 잡은 다음에 한 번 기회는 보통 와요. 내가 이걸 처분할 기회는 와요. 네네. 비슷하게. 근데 그때 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본전 심리가 나. 네. 내가 지금 얘한테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은행 이자는 그쵸.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4% 먹고 나올 거야. 아.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비슷하게 가면 갑자기 블로그를 찾고 커뮤니티를 보고 종토방을 보면서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막 30% 여기서 더 올라갈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출 못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갇히는 끝나는 거군요. 그렇게 이제 탈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대다수의 것들은 시비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실체. 네. 실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체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찾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특히나 실체 없는 곳이 여긴 것 같아요. 그냥 대충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거나 뭐 이게 어떻게 돼? 말이 돼? 이런 네. 경우가 많잖아요. 묻기만 해도 오르잖아요. 그 테마가. 그치, 요즘 말로는 그렇게 하죠. 묻었는데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로봇 묻었는데 음. 올라갔다. AI가 묻어있다 막 이러잖아요. 네. 아니 이게 본질하고는 관련이 없고 묻었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는 네. 거예요. 실체가 없죠. 주식시장에는 근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관성적으로 주가가 유동성에 의해서 오르는 거예요. 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얘가 유동성에 의해서 올랐으니까 관성적으로 유동성이 빠지면 어때요? 빠져내려가죠. 제자리를 찾아요. 예컨대 뭐가 있냐면 태풍 관련주. 태풍 관련주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태풍은 뭐 사실은 와서 큰 피해를 안 일으키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일개보가 막 와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대요. 뭐 7호 태풍 뭐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막 왔어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폐기물 관련 처리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걔네들이 하루 이틀 올라가다 내려오죠. 보통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폐기물들이 생겨났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30에서 50%가 단기간에 올라갔는데 얘네들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들어오는 게 합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확률이 네.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뒤늦게 그래 폐기물이야 8호 태풍도 온대 그러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기예보를 보면서 분석해서 들어간 사람은 확률에 투자를 해갖고 배팅을 한 거고 성공한 거죠. 근데 나중에 온 다음에 재료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는 재료 소멸로 오히려 하락을 맞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정치 테마주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네. 후보사 테마 어떻게 돼요? 엄청 빠지겠죠. 하한가 가요. 네. 후보사 테마 하한가 가고 경선이었는데 대선 경선인데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랑 붙었는데 제가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제가 녹화시켜 놓은 게 있었거든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과 딱 나오니까 네. 쭉 쫙 바뀌어요. 네. 바로 한가. 근데 이거를 팔 수 있겠어요? 뭔가 미련이 남아갖고 잘 못 팔더라고. 근데 파는 사람들은 다 던져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인맥 테마주는 그냥 실체라는 부분에서는 없다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하고 성이 같아서 오른대요. 와. 회사가 그래요 공시를 냈어요. 이거 관련 없다 우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여가지고 오르고
근데 뭐 지금 연락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회사 측에서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는 건 재료 소멸입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오히려 빠지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건 재료 소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해본 분들이랑 안 해본 분들이랑 다르고 실체가 있고 없고가 달라요. 그래서 테마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실체가 형성되는, 한마디로 테마가 산업으로 형성되는 게 이게 베스트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앵커께서 처음에 생겼다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생겨서 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수렴한다, 원상복구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투자는 실체가 있는 것에 그 미래 가치를 담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의 특징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재미만 해보고 하기에는 또 실제로 돈이 걸린 문제고 그렇죠. 워낙에 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테마주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그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해보면 눈물 나요. 아, 눈물 나는 이야기긴 네. 하죠. 네.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실체를 말씀드리면 제가 뭐 사회 초년생인데 얼마나 있었겠어요. 십수년 전에. 그때 열심히 월급 모아가지고 그때 한 1,300만 원까지 불렸어요. 주식하고 뭐 해가지고 그 600만 원 됐어요. 절반대. 되게 좋아한다. 이거 스탭들 중에서 이제 좀 저랑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지금 스탭들 중에서 저랑 친분 있는 친구들이 웃네. 아유, 사람의 아픔을 저렇게 웃고 있어요. 아우 나 물 좀 마실게. 네. 깡생수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부에서는 테마주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세 가지 특징까지 저희가 쭉 한번 짚어봤는데 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2부에서는 지난 1년간 좀 한국에서 핫했던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한 테마주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1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떠오르는 테마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게 아마 초전도가 가장 그쵸, 기억이 나시겠죠? 뭐 예.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었죠? 슈퍼컴퓨터 뭐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뭐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보면은 사실은 근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엔 과거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어갖고 이게 복귀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질문을 그리고 이미 주셨는데 또 다 지나간 거기 이슈기도 때문에 하죠. 그래도 한번 짚어보면 질문을 주셨으니까 초전도체가 있었죠. 굉장히 핫했어요. 네. 핫했고 이게 꺾이면서 잠깐 넥신이라는 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굉장히 어려워요. 초전도체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고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알고 투자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대. 연구 결과가 나왔대. 하면서 이제 막 네. 그리고 맥신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좋대요. 근데 돈이 글로 갔어요. 네. 거기서 번 사람들이나 뭐 거기서 손실 나는 사람들이 얘가 좀 꺾이는 것 같아. 양자 컴퓨팅이 좋다네. 거기로 옮겨요. 테마주는 이런 이동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는 테마주를 찾아다니는 자금도 있고 자본시장의 총액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이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것도 있고 가치주나 성장주, 대형주 같은 한마디로 실체가 있는 애들이 움직이면 테마주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거나 네. 아니면 테마주가 막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거꾸로 막 이런 가치주나 대형주 이런 애들이 좀 빠지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돈 갈 데가 없을 때 테마주로 돈이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시장을 한번 앵커께서도 정기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네.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테마주가 움직인 날은 가치주나 성장주나 대형주나 전반적으로 맞아요. 애들이 상황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테마주가 활기를 친다? 이건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요 과거를 통해서도 미래를 그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될 것 같아요. 네, 유의미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나온 가장 뜨거운 게 저 PBR주가 아닐까 싶은데. 밸류업 관련주. 네. 예. 이것도 이제 사실 뭐 막 오르다가 또 지금 주춤하고 있는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고 이 저 PBR주에 대해서도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길게 얘기할 네. 수도 있는 게 저 PBR이 이걸 1,100개예요. 찾아보면 1,100개, 1,100개 우리나라에. 아니 이거를 어떻게 테마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건데 두 달 동안은 어떻게 갔냐면 1월 중순 이후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하니까 기대감으로 저 PBR 즉 PBR이 1배 미만인 애들 이 B는 이제 푹밸류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배 미만인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는 지주사, 그다음에 유통, 건설, 금융, 보험, 증권, 자동차, 철강. 재미없죠. 듣기만 해도 어우 야 재미없다. 종목들이 막 무겁다. 이런 철강 엄청 무겁잖아요. 네.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 밸류업 정책 저 PBR에 대한 훈풍을 타고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30%에서 50%씩 오르다가 최근에 정책 발표하고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고 일부가 소멸되는,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 전형적인 테마의 초기 단계로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거 26일 날 빠진 거는 아무래도 재료 소멸이나 실망 매물 네. 이런 거라고 보는 게, 그리고 정책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차로 많은 종목이 정부 정책에 기대 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랐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제는 2차예요.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26일부터 27일 내렸어요. 그리고 그 26일 날 발표가 되기 그 전주 금요일도 내렸어요. 그리고 26, 27 내리고 28일 날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살짝 내려간 다음에 또 28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29일이죠. 목요일 날 그날은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옥석 가리기를 지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저 PBR주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시오잖아요. 한 주당 주가의 순 자산 가치예요. 이게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순 자산 가치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진 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A라는 기업이 가진 걸 다 팔아버리면 지금 주가를 주주들한테 나눠 갖고 주면 그게 지금 주가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PBR 종목들을 가진 주주들이 예전부터 하던 말이, 야 이따구로 기업 운영할 거면은 다 팔아. 야 해산시켜. 해산시켜 버린 다음에 나한테 돌려줘. 돌려주니까 지금보다 10만 원씩 더 나오네. 이게 뭐야 회사? 누가 이렇게 운영을 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북배류를 보는 방식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라는 것을 0.5 미만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PBR이 낮고 오랜 기간 주가가 횡보했고 가치가 올라갈 만한 애들 위주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애들이 또 올라갔냐면 배당을 꾸준히 주는 애들도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근데 30에서 50%씩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PBR이 올라요, 안 내려요? 올라요, 내려요? 오르죠. 많이 올라요. 그래서 1을 넘어선 종목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정부가 얘기한 건 1이라는 기준을 준 건 아니겠지만 시장에선 1이 넘어가면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애매해지는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 나왔어요. 그럼 정책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얘네들이 갈까 말까 할 때 더 가야 된다라는 개연성, 강제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사주 뭐 매입을 한 다음에 일부는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화들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빠졌어요. 기업의 자율성이 맡긴다.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고 3번 문항을 좀 바꾸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강제 아닌 강제 아닌 강제 같은 너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약간 강제하고 썸 타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은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 PBR 종목들은 성숙기 산업들이에요. 유통, 그렇죠. 그리고 철강, 또 화학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다음 건설, 증권, 보험, 금융, PBR이 낮긴 한데 얘네들은 이미 성장기를 넘어서서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이익은 어느 정도 이제 일반 캐파 정도는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애들이 미리 오른 거예요. 30에서 50%씩.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해주느냐 이걸 정부가 본다고 하는 건데, 주주 환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 늘어나야 주주 환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주주 환원에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으로 인한 상승에도 분명 한계가 있는 저 PBR 종목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가 북밸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장부상의 가치예요. 자산 가치. 이걸 다 팔면 주가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다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질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업지점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 부동산 가치가 높아갖고 PBR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익은 한계가 있으니까 주주가치 환원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야 니네 팔아야지,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한테 환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부동산 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야 우리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일 앤 리스 방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업은 좀 못마땅할 수도 있고 기업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한계까지는 오르겠지만 담보되지 않거나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 그리고 동참 정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하나둘씩 좀 떨어져 나가면서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뭐 상장 공기업 이런 애들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PBR만 낮은 게 아니라 퍼가 낮은지 PBR이 낮고 퍼도 낮고 그 다음에 ROE가 높고 그러면서 자사주를 소각할 여력이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을 좀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고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강제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요건들을 다 채운다면 사실 뭐 저 PBR주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냥 오를만한 오를만한 애예요, 종목이 사실은. 오르는 거란 네. 생각도 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지금 좀 시장에서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인데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관련된 애들 있죠. 스튜어드십 코드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강제화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무서워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기업들의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 앵커께서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식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맛있는 것들 먹자 난 짜장면. 다 다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짜장면 하면 저도 짜장면이요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반강제적으로라도 조금 따라와 주면 주주 환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막말로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자사주에 대한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는 네. 거니까. 그러면 굉장히 또 주주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저 PBR이라고 해서 다 같이 묶어서 보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은 좀 워낙에 어려워지는 지금 것 같아요. 종목도 많은 맞아요. 상황이라서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 예. 위험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 하시는 분들이 네.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제 해야죠. 들어가는 게 만약에 할 중요한 거면 거죠. 네. 위험하다는 걸 알고 하자는 거니까 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이 테마주를 투자할 때 마지막으로 좀 이것만은 유의하자라고 짚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뭐 사실 하지 마세요라고 하긴 뭐하고. 근데 제 입장에서 네. 그 기자가 왔는데 여러분 테마주는 좋은 거고요. 그렇게 말 수도 없죠. 이렇게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테마인지 업황인지 좀 파악하는 건 좀 필요할 것 음.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테마인지 업황인지 모르거든요.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부 다 테마라고 부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실체가 있고 이익이 나고 산업에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게 되면 업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 이건 실체가 없습니다. 얘는 업황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인맥 테마주인데 3배 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뭐 기업 가치를 담보합니까? 근데 반대로 업황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보면 조금 알 수 네. 있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이거는 이세돌 구단이랑 알파고하고 대국이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는 AI 관련주가 그때도 움직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어요. 그땐 테마였어요. 왜냐하면 AI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인공지능 하면 그때는 막연하게 복제인간, 영화에서 봤던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봤던 상상한 이미지 거죠. 네. 그런 것들만 떠올리는 거예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원더키드 하면 비슷해요 지금이랑. 네. 하늘 날아다니고 안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당 산업이 AI가 뭔지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막연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런 이유로 AI에 묶이고 얘는 이런 이유로 묶이고 이런 이유로 묶이고 이런 이유로 묶여갖고 한 번에 쫙 올라갔다가 거품처럼 사라졌어요. 네. 모든 종목들이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열풍이 불었고 AI 열풍이 불었고 그러면서 좀 수그라들었었죠 작년에. 그리고 올해 다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AI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AI용 반도체가 필요해 갖고 엔비디아 주가가 미국에서 시총 3위까지 올라갔고 SMCI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걔는 S&P 500 넘게 올랐. 걔는 S&P 500이 편입이 됐어요. 지금 1000불이 넘어갔고 얘네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로 만들어지는 건데 보면 어때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지잖아요. 실적이 보여주고 있죠. 네, 실적이 증명을 하고 있고 이걸 없어서 못 사고 있고 마크 저커버거는 지금 한국을 찾아갔고 이재용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왜 만나러 오겠어요? 엔비디아 못 찾으니까 대체제를 찾아야 되니까 잘할 수 있는 삼성한테 와갖고 반가워요 삼성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개괄적으로 AI가 어떤 산업에 쓰고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막연한 테마로 올랐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업이 발전을 한 다음에는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나오는 거고 발전 방향성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 보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도 있죠. 네. 음성인식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자 분야의 AI도 있고 AI 하면 이제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테마가 형성되고 실체가 있다면 초기 열풍 뒤에 그냥 대체적으로 7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고 현실에서 그것들이 응용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도 7년 10년 너무 길잖아요. 그 사이에도 얘네들에 관련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게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는데 팁은 논문을 좀 보시면 됩니다. 예, 논문들이 학계 논문들이 얘네들은 꾸준히 나와요. 저도 최근에 AI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취재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근데 AI 부분에서 아는 분이 저명하신 분이 논문을 보면 된다. 과거 논문들에도 지금 나온 기술들이 이미 다 나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의 흐름을 알기 위해선 논문이 조금 더 선행해서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봐도 될 것 같고 뭐 그 전에는 전기차가 있었죠. 그렇죠. 전기차도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전기차 테마 초반기에 물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1,200만 원이 600만 원 됐던 저희 아내가 보면 이제 너 뭐 하는 놈이냐고 이 방송 꼭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 봐요 잘. 네. 네, 저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전기차도 2010년도 초반에 인기를 끌다가 네. 쉬었어요. 주춤하고 있죠. 주춤하다가 이제 테슬라가 길에서 돌아다니고 이제 테슬라로 전기차가 명명이 됐었잖아요. 네. 테슬라만 갔잖아요. 길의 전기차는 테슬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이오닉도 있고 포드도 있고 GM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테슬라는 원 오브 댐이긴 하지만 잘 나가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라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서 전기차가 도로에 보이고 충전기도 보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요즘 조금 재미없다. 네. 그쵸? 쉬어가고 있죠. 그럼 이게 산업하고 주가의 관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잠시 뒤에 네.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테마주를 보실 때 재무제표를 안 보고 투자를 해요 보통. 그렇죠. 이상하게 내 손가락을 자꾸 못 잡네. 테마주를 잡을 땐 이 엄지 손가락을 딱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게 지문 인식이잖아요. 요즘에 지문을 없애야 돼요. 진짜로 못하게 해야 돼요. 네. 진짜로. 근데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실적과 재무 가치를 무시를 하고 자꾸 이제 얘만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소문을 믿고. 네. 그쵸. 남 얘기 듣고 좋다더라 블로그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블로그 쓴 거 보고 투자를 내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적이랑 재무 가치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이때만큼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테마주에 얽힌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사라지는 애들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엉망이고요. 적자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채 팔아놓은 거 굉장히 많고요. 이게 어떻게 상장돼 있지라고 의문인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과거 공시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 아니에요. 구멍이 이미 뚫려 있는 거. 네, 여러 가지의 공시를 보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기업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찌르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뭐 공시에 신사업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물 건너갔고 갑자기 사채가 튀어나왔고 아니면 사채 발행을 엄청나게 해놓고 이 전력들이 있어요. 다 네. 공시에 다 답이 있고 재무제표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네. 가지 더 테마에 편승해갖고 그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고의적으로 주가 띄우기 하고 관련 사업을 공시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 금감원에서 요즘에 엄청 잡고 있거든요. 공시 내고 활동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다 이런 자료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시간 지나고 나면 옥석 가리기 끝나고요. 실제 이익 나고 있는 실체가 있는 종목들만 남는데 그것들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아닌 애들부터 걸러내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당장 내일 30% 수익 낼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좋죠. 상한가 한번 해봤어요? 아니요. 아직 경험 못 네. 해보셨어요? 짜릿합니다. 세상 다 가진 것 같고요. 오늘 뭐 다 쏘고 싶어요. 오늘 막 나의 관대해요. 날이구나. 나는 네. 관대하다. 막 진짜 난리가 나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의 심리가 네. 그렇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평생 가서 몇 번 못 하거든요. 그거 찾아들면서 그런 투기성 투자는 정신 건강에 좀 좋지가 않고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하시고 진정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네. 좀 듭니다. 결국에 저희가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로 좀 귀결이 되는 오늘 내용이 그쵸. 아닌가 그리고 싶어요. 테마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지 테마주 안에서도 투기만 투기를 하는 하면, 투자는 네. 조금 벗어나는 게 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체가 있는지를 꼭 네. 확인을 하고 공시 자료도 좀 근데 없어요.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셔가지고 네. 예, 친구들한테 똑같이 하실 거예요. 네 예. 오늘 확실하게 좀 배우고 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셨는데 또 산업과 주가의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 뭐 전기차 섹터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좀 실체가 보이는 것 같아도 또 주가는 주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주가하고 산업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주가가 산업에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뭐 선반영. 길게는 네. 9개월 정도 선반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게 너무 산업이 좋아갖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어떤 날 보니까 갑자기 그 시장에서 리포트가 나와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죠. 이제 내려갈 이제 일만 내려갈 남았다. 일만 남았다는 네. 건데 보통 피크아웃 얘기가 나와도 한 번은 올라가겠지라는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산업하고 주가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 번 경험을 하신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건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작년, 재작년 반도체를 보시면 돼요. 지난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어려웠어요. 지지난해도 어렵고요. 코로나 때 특수로 해가지고 막 올라갔죠. 그때는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삼성이 올라갔던 이유는 채굴을 하는 사람들 방콕을 하고 집콕을 하다 보니까 네. 집에서 컴퓨터하고 고성능 컴퓨터로 채굴도 해서 돈도 벌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했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사라지고 또 컴퓨터에 교환 주기가 있고 D램에 교환 주기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이제 시들시들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적자가 나왔잖아요. 특히 DS 사업 부분은 적자가 좀 네. 심화돼가지고 작년에 감산에 들어가면서 인위적으로 수요 공급을 좀 조절을 했고 하반기에는 낸드 쪽을 좀 낸드 플래시 쪽을 좀 그때는 감산에 들어가면서 지금 가격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번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올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적자 기업이었던 건데 주가는 작년부터 올라왔다고요. 재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주가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적자 기업이 뭐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난리야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바닥을 지났고 산업이 향후에 이제 좋아질 만한 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의 선반영이 네. 나오고 있는 거죠. 산업 사이클을 살펴보면요. 산업은 좋아지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성장기를 거쳐갖고 일정 구간을 지나면 성숙기에 접어들어요. 그리고 산업이 다시 어려워지는 경험을 언제나 반복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산업이에요. 반도체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오면 이익은 가장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피크아웃 즉 이익이 가장 높은 시기에는 결국엔 뭐예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미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관점만 놓고 뉴스를 보면 역대 최대 이익을 경신할 것 뭐 이런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투자자들은 좋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간과하고 있었던 게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바닥 구간, 최악의 구간일 때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매수를 나눠서 해놓는 거예요.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가는 바닥을 기기 이전에 이미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서 조금씩 사고 있는 거예요. 일정 구간에 다다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턴을 해갖고 올라가면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가겠죠. 네. 그럼 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수분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급등주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산업의 흐름을 읽은 다음에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1년에 딱 몇 번만 나는 수익을 내겠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산업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과 주가의 방향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산업에 대한 좀 이제 준 전문가 수준의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면 알수록 내 수익이 커지는 거. 왜냐하면은 내 돈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누구도 내 돈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였는데 반도체의 경우에 D램이 감산에 들어간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이게 단순하게 공급 줄어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갖고 악성 재고들이 얼마나 빨리 털어지느냐. 그래서 현재 줄어든 수요에 공급이 얼마큼 부합하게 되고 이 산업이 얼마나 빨리 턴을 하느냐의 시기를 따져야 투자의 시기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2차 전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셀 쪽은 리튬 가격이 관건이거든요. 니켈이랑 리튬 가격이 관건이에요.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막 차트를 보면 바닥을 기어가고 있고 한참 동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 리튬 가격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지난주부터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CATL에서 공장이 3개예요. 얘네들이 리튬 공장에. 그 중에 하나를 감산한다.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앨범아의 CEO가 리튬 가격이 지금 올해는 바닥을 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그쵸.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중국 쪽의 CATL 1위 기업이죠. 그리고 앨범알 리튬 최대 생산 기업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리튬 가격이 산업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현재 팔면 손해보는 구간이거든요. 결국에는 감산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팔아도 손해보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리튬 가격을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올리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감산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산이 일정 구간이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싸게 리튬을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리튬 가격을 적용을 해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양극재 기업들은 이득이 더 커지는 구조. 지난해 3, 4분기에는 리튬 가격을 비싸게 사서 싼 가격일 때 양극재를 공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매출은 많은데 이익이 안 났던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의 흐름이나 주가의 상관관계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는 건데 바로바로 안 움직여요. 주가는. 그러니까 뭐 가끔씩 그러셔요. 야, 리튬 가격 올랐다며 왜 안 올라? 그걸 알면 나도 하죠. 그렇지, 그걸 하면 저도 하죠. 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텀이 있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주가라는 부분에 당장 오늘 내일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고수들은 나눠서 바닥에서 조금씩 주운 다음에 고점에 올라갔을 때 어깨나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무릎에 사서 어깨 팔으라 그러는데 그게 추상적으로는 진짜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머리에 팔고 싶지만 이거는 운이고 네. 어깨 정도에서 이 정도가 어깨야 생각할 때 그것도 누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어깨고 나는 인정하는 수익이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랑 주가의 상관관계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테마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이 흐름. 흐름이었어요. 네. 의식의 흐름 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진행을 잘 해주시니까 좋네요. 예. 제가 빠져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부터는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께 가장 좋아하시는 투자 격언을 좀 하나씩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예, 종교도 없는 사람한테 투자 격언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참 미묘한데 저는 투자 격언을 사실 좋아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좀 하면서 인위적으로 거짓말을 할까 그러다가 뭐 와가지고 내가 거짓말이나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존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이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 이런 관점을 제일 좋아합니다. 투자할 때 제일 약 오를 때는 뭐냐면요, 내가 산 종목을 내가 팔았어요. 이익 실현을 했는데 더 오를 때. 그리고 배가 아프죠. 진짜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손절 쳤는데 하한가 갈 때. 진짜 나쁜 마음이긴 한데 내가 팔았는데 더 내려가면 그게 가장 기분이 또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익을 얼마나 냈던 간에 플러스 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플러스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앵커께서는 어느 정도 나면 수익이 좀 낮다라고 보세요? 근데 가지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디테일하시네요. 네. 예.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더 욕심이 나죠. 나는 것 같고. 본전 욕구가 있고. 그래서 딱 몇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30%? 어휴, 너무 크셔요. 성이 큰가요? 의학지르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오래 가지고 오래 계속 움직이진 않고. 저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기 투자하는 건 10%, 장기 투자는 30에서 50%, 길게는 100%. 그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데 이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앵커와 저도 성향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익을 났다는 데 중점을 좀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종목을 파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게 없다라고 보이지만 눈을 돌려보고 찾아보면 주식시장에 2,500개의 종목이 날 반기고 있거든요. 어서 와 나한테 이러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은 복리라는 걸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고 계실 텐데
극단적으로 100만 원의 원금이 1% 수익씩 1년이면 230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986만 원 돼요. 100만 원이 네. 1%씩만 내면. 물론 쉽진 않겠지만 10배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를 230일 동안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목도 많고 수익은 여러 번 내게 되면 복리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손실을 줄이고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투자인데 정신건강이나 몸 잃어가면서 네. 목 디스크 생기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경험담이 섞여 있어서 그런데. 아, 많죠. 눈물 날 뻔했잖아요. 네. 크게 네. 와닿는 오늘. 사실 오늘 출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것도 네. 그렇고요. 담당 PD가 자꾸 나오라 그래가지고 기자가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도대체. 너무 많은 말씀을. 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방법밖에 네. 없습니다. 제가 트레이더도 아니고 뭐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고요. 네. 네, 오늘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깊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예.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네, 서정덕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터디움 시즌2 오늘 두 번째 시간 테마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